어찌하나와 쉽게 읽는 철학 시작합니다. 이름 소개 먼저 할 텐데요. 저는 어찌하나의 하나입니다. 아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조금 이렇게 화면을 바라보고 해서 경직된 느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을 좀 요번에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이름도 이미 정했는데, 어진 씨가 정해줬는데, 쉽게 읽는 철학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쉽게 읽는 철학의 의미가 우리가 쉽게 읽었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어찌하나와 읽는 철학이라기보다는 원래 어려운 책을 읽으려면 어렵게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제 잘 이해를 한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렵게 읽진 않았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전공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댓글로 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책임지지 않고요. 전혀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내가 이해한 대로니까. 근데 이 네, 생각을 왜 맞아요. 이렇게 많이 하게 됐냐면 오늘 책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슬슬 해볼 텐데 우선 원래 이제 순서상 보에티우스의 철학을 위한 다음에 해야 되는 책이 존재자와 본질에 대하여였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근데 이것도 약간 심신이원론에 대한 게 조금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더 유명한 르네 데카르트의 책을 하는 게 낫겠다. 심신이원론을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르네 데카르트의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을 골라봤습니다. 이 순서가 아닌데. 데카르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내용이 있나요? 전혀요. 잠시만요. 르네 데카르트 오늘의 책 르네 데카르트의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 제1 철학이요? 제일 철학. 그러니까 1이에요, 아니면 어. 제일 철학, 제일 베스트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프리마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원문이 제1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1 철학? 제1 철학.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철학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데카르트에 대해서 아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아니요.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말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이 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책은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 출판사 인문 클래식 거를 읽었어요. 그래서 용어나 이런 것들은 이 책을 기반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용복 교수님께서 옮겼었는데 이제 1997년에 원래 이제 책을 옮기고 2021년에 개정판을 하셨어요. 네. 근데 개정판 이제 옮긴 이의 말에 써 있는 내용이 뭐냐면 1997년에 옮겼을 때는 조금 더 알아듣기,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많이 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몇 년 만에, 오랜 세월 만에, 20년 만에 생각이 바뀌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2021년에 번역을 하셨을 때는 그 내용 그대로를 그대로 직역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 내용을 보면서 철학책을 읽으면서 특히나 의역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한국말로 돼 있어도 나는 어려워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은데 그쵸. 이게 좀 더 깊이 갈수록 그대로 살리려고 르네 데카르트가 생각을 그대로 살리려고 이제 교수님도 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어서 아직 의역 단계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 개정판 옹기니의 말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전체적인 성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기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아주 긴 이야기가 될 예정이라 중간중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찰이 6가지 성찰로 이루어집니다. 이 6가지 성찰이 어떻게 시작을 되냐면요. 데카르트가 유년기에 이제 참이라고 믿어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거짓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고 불변하는 지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논문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것을 한번 의심해보고 모든 것을 다 의심해보고 다시 이거를 정립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확고 불변한 어떠한 것을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랬잖아요. 사실 상식적인 것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르네 데카르트도 똑같이
그 삶을 살아왔을 때 내 상식하고 맞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희도 마다가스카르로 왔을 때 생각보다 내가 깨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과 다른 이제 인지 능력, 뭐라고 해야 돼?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르네 데카르트도 생각을 한 거죠. 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모든 것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시작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의심의 근거들을 큰 것들만 이제 근본적인 원리만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격을 하는 거는 내가 참이라고 믿어왔던 대부분의 것은 감각을 통해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운 거, 뭐 배고픈 거, 아니면 뜨거운 거, 듣는 거. 근데 감각은 나를 속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력에도 오류가 생기고, 그쵸? 손으로 느끼는 것도 사실 오류가 생깁니다. 뇌까지 오는데 그 뇌의 내용과 내가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이 테이블과 내가 손으로 만지는 이 테이블의 느낌이 사실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감각의 오류로 인해서. 그래서 이 감각의 오류가 있다는 걸 우선은 얘기를 해요. 그거 감각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보는 것이나 뭐 어떤 것들이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진이와 대화를 하면서 팟캐스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느냐, 이 상황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느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면 내가 감각적인 거는 나의 뇌의 오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옷을 입고 너와 대화를 하는 게 오류가 있을까? 그 사실 자체가? 그 그러니까 사실 내가 자체가. 언니와 대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오류인 거야? 그치? 아니면 네가 지금 갈색 옷을 입고 있는데 사실 옷을 안 입고 있어. 그거는 제가 일반인 생각해서 수준을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 뭐 너무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생각을? 그쵸? 근데 이제 이것까지 데카르트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사실 꿈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꿈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의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음과 꿈이 이제 구별해주는 확실한 표지가 없는 상태고, 꿈의 이미지는 이제 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데 꿈인 상태에서는 마치 화가가 사이렌이나 뭐 허구의 어떤 것을 그릴 때도 기본 요소는 실제에서 빌려와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인 상태에서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의심을 하면서 이거 지금 내가 여기 대화하는 대화하는 상태도 의심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그러면 막 물질적인 본성, 뭐 양, 크기, 수 이런 것들은 참되지 않냐. 특히나 이런 것 중에서도 자연학, 천문학, 뭐 의학 이런 것들은 감각에 의한 거니까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산수학, 기하학 같이 단순히 일반적인 것들은 의심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깨어있든 꿈에서 있든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 있어도 내가 지금 팟캐스트를 하는 나를 상상할 수 있지만 그거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내가 꿈에서 있어도 2 더하기 3은 5고 내가 깨어있어도 2 더하기 3은 5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또 이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데카르트. 그래서 나를 어떤 오류를 만드는, 그러니까 2 더하기 3이 5인데 2 더하기 3이 5가 아닌데 5라고 계속 지시를 시키는 기만자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의심을 하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제 모든 거를 다 의심한 상태가 됐잖아. 외부의 것도 의심을 하고 나의 것도 의심을 하고 기본적인 2 더하기 3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심을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이 이제 필요한데 이 의심을 계속 가져갈 거야. 지금 1위 성찰이 끝난 상태고 이 의심을 계속 가져갈 건데 이 의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최고의 유능한 악령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마치 2 더하기 3이 5가 아닌데 5라고 계속 속이는 나를 계속 허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통속의 뇌 같은 거죠.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하늘 땅 외적인 감각으로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령의 속임수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감각을 가지지 않았다. 내가 눈도 뭐 어떤 감각을 이제 보는 것도 이런 것도 다 가지지 않았다. 듣는 것도 가지지 않았다.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릇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성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존재할 수 있느냐를 증명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만자가 유능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경계하는 자니까 나의 이 경계로부터 모든 것을 쌓아 올리겠다. 그래서 무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0에서 0으로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1성찬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단계였고 그 의심을 의심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0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성찰부터 세워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찰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정신이 이제 신체보다 명증하게 인증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제목도 정신이 신체보다 더 쉽게 알려진다는 것이 지금 책에 나오는 글인데, 조금 더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정신이 신체보다 명증하게 인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신체보다 더 확실하게 나에게 감각된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여기서 감각된다를 정확한 그렇게 정보를 준다? 그렇죠. 정확하게 인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일성찰 이후에 모든 걸 의심하는 상태잖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누구인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누구인가? 나를 누구라고 지칭을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질문을 시작을 하세요? 아니면 질문을 답하실 거예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특징이나 아니면 나의 역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겠죠. 좋아요. 어떤 사람인지.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원래 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면 그 시대 보편적으로는 나는 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고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런 거는 더 복잡한 문제를 부르니까 그냥 보류하겠다라고 데카르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내가 나를 이제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내가 인지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먹고 걷고 감각하고 사유한다는 것,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정의를 우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근데 악령 가설 이후 나를 기만하는 기만자가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사실 신체도 허구고 먹고 걷는 것도 허구인 상태잖아. 그 중에 오로지 사유하는 것만 떼어낼 수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나의 정의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허구가 되고 생각하는 것만 오로지 가능한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사유하는 동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데카르트는. 거기서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나왔다고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이제 감각과 이제 상상은 으로 하는 물체보다 사유하는 나가 더 확실하고 명증하다는 것이 증명하고자 해. 그래서 상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체적 형상과 모양을 그려보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꾸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를 이제 근데 이 이제 그걸 꾸밀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은 오류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유 안에 속하는 것들에서 우선 설명을 합니다. 의심하는 것, 이해하는 것, 긍정하는 것, 부정하는 것,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상상하는 것, 감각하는 것. 그래서 이거 자체들은 참인지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 무언가 상상하는 게 참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상하는 것 행위 자체가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 나가 중요한 거야 사실. 밀랍의 예시를 이제 드는데요. 그래서 밀랍이 벌집에서 꺼내면 색과 형태 크기가 굉장히 뚜렷하잖아. 그리고 단단하고 차갑고 쉽게 만져지고 손으로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형태가 이제 밀랍이란 말이야. 근데 불을 대면 형태가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향이 사라지고 색이 변하고 형태가 없어지고 크기는 늘어지고 액체로 되고 뜨거워지면 만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밀랍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밀랍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각으로 닿았던 것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인지를 한단 말이야. 밀랍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래서
밀랍을 규정하는 거는 감각적, 내가 차갑게 만졌던 뜨겁게 만졌던 감각적 성질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연장성, 유연성, 가병성 등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랍이 이런 무수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모든 변화를, 그러니까 밀랍이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태워있을 때 밀랍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거는 뭐 상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지성, 이해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물체의 본질의 인식은 감각과 상상이 아니라 지성의 통찰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인지했을 때, 내가 물을 인지했을 때 단순히 이제 만지고 뭐 흐르고 이런 걸로 내가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판단, 지성적 이해가 있다는 거야. 물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판단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물납을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감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냐 지성이 이해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막 창밖을 볼 때 사람들이 지나다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옷과 모자지만 그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것을 지성의 이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본다고 여겼던 것들이 나의 정신 안에서 판단 능력으로 파악되는 것이 나의 판단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밀랍의 감각을 위해서는 지성이 필요하고 지성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유하는 나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밀랍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밀랍도 되고 물도 되고 어떤 것을 이해할 때마다 내가 사유하는 데가 존재한다라고 해야 돼. 지성의 이해가 작용을 했잖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명증하다고 느끼는 행동은 정신의 작동이 확실해지는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명확하게 인지했을 때 오히려 내가 사유하는 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사유함으로 존재하는 거죠. 또 어떤 맥락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성찰 2가 끝났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모든 거를 감각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그게 존재하고 막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어떤 건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유로 할 때 존재를 한다. 맞아요. 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2 성찰까지 끝났고요. 바로 제3 성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에서는 아까 의심을 하는 단계였고 2에서는 나의 존재를 이제 인식하는 단계였다며 이제 신존재 증명을 하게 됩니다. 신존재. 그래서 신에 관하여 그가 현존한다는 것이 제목입니다. 제3 성찰에서는. 그래서 이 성찰에서 이미 내가 명백하게 믿었던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만자, 그러니까 신이 사실 기만자가 아닐까라는 의심입니다. 그 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철저하게 신에 있음을 데카르트가 증명을 하거든요. 3, 4, 5, 6까지 가면. 근데도 약간 무신론자, 에이티스트 의심을 받았잖아요, 데카르트가. 근데 이 기만자라는 내용이 초반에 나와서 좀 그런 의심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기만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3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3철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유 안에 원래 존재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갑니다. 관념, 의지, 판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념은 뭐냐면 사물의 상 같은 거예요. 이 인간, 뭐 신도 되겠고 아니면 뭐 키메라 같이 허구의 것도 되겠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 자체가 뭐 참이거나 거짓일 수는 없어요. 이제 의지가 있어요. 이제 원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긍정하는 것. 근데 이것 자체도 거짓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근데 판단이 이제 유일하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것인 거죠. 그래서 관념에 대해 이것이 이제 실제로 참이다, 거짓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짓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오류는 관념이 어떤 사물의 상이 외부의 사물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류라고 설정을 해둡니다. 얘기를 합니다. 설정하다보다는. 이제 이 관념의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유의 것을 얘기합니다. 본유의 것은 뭐냐면 사물이 무엇이고 사유하는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원래대로 생각하는 것. 외래적인 것은 소리를 듣고 태양을 보며 열을 느끼는 것을 외래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나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허구의 것, 아까 말한 것처럼 키메라, 뭐 세이렌, 뭐 유니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것도 참된 기원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왔다는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하는 이 오류가 왜 그렇게 왔을까가 자연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 뭐 뜨거운 것을 느끼면서 불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 그런 거. 그런데 자연의 빛과 자연적 충동이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빛 그 자체는 통찰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제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빛 자체는 의심 불가능해요. 하지만 자연의 충동, 이제 뜨거운 것이 있으면 불이 있어서 그렇다 같이 자연적 충동은 나를 여러 번 감각적으로 속일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연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신뢰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데카르트는. 그리고 관념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든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열을 감각하거나 원하지 않아도 소리를 들은 거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반드시 외부 사물에서 왔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모르는 능력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로는 꿈 같은 거죠. 따라서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이제 외부의 것과 지금 내가 사물을 사는 관념은 사실 닮지 않았냐. 불이 뜨거우니까 내 안에 열 관념도 불과 닮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유사하다고 믿는데요. 이 태양을 가지고 반박을 하거든요. 감각적 태양.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태양은 작아요. 작고 뭐 환해요. 근데 이성적,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정말 개념에서의 태양은 지구보다 큰 상태입니다. 뜨겁겠죠? 근데 이 둘 중 실제 태양과 닮은 것은 어떤 것일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둘 다 오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이걸 쭉 얘기한 거는 감각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외부 상황이 내가 보고 지금 느끼고 만지고 듣고 이런 것들이 감각으로는 지금 증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감각은 다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관념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원인이 필요할까부터 이제 질문이 전환되는 거예요. 관념의 형태로는 사실 이제 인간, 돌, 신은 그 관념이라는 형태로는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 인간인 게 그것을 포함하는 모든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 자체인 거죠. 그러면 같아요. 그래서 재현하는 대상의 이 의의 어떤 크기에 따라 담고 있는 실제성의 양은 표상적 실제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서로 다르지만 그 관념적 형태로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표상적 실제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신관념에서 가장 많은 실제성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신이라는 것은 무한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제성을 담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외부 생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감각으로 외부 세상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서 신론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무에서는 유가 생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결과에 원인보다 더 많은 실체성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래서 관념이 무엇을 이제 표상하느냐 따라서 요구되는 원인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돌 관념에는 돌 수준의 원인이 필요하고 인간 관념에는 인간 수준의 원인이 필요한 거지. 이해가 되지? 여기까지는. 우선 쭉 해줄래? 그런데 만약 내 안에 어떤 관념이나 내용이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라는 관념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 관념의 원인이 내가 아니는 거야. 내 인간적인 관념에서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 수준의 관념이겠지만 내가 인간이라는 범위 안에서의 관념보다 더 훨씬 큰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인간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게 자기가 인간 수준의 개념인지 이걸 내가 인간에 뛰어넘은 개념인지를 자기가 판단해? 그쵸. 자기가 판단하긴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좀 나을 텐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가 이제 관념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면 나 외에 다른 존재가 실존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치, 그 말을 거기까지 하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인간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관념에 어떤 게 있는지도 말해줘? 그치. 그래서 뭐 지금 예시를 들자면 무한함 같은 거 아니면 절대적인 그러니까 완전함. 내가 무한하지 않은데 무한하다는 개념을 알고 있는 건 그 그치, 개념이 그치. 무한한 존재로부터 온 거니까 신한테로부터 받은 개념이다 이런 느낌? 맞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게 3성찰에서 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5성찰에서 존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5성찰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결함이 있는 걸 아는데 지향점이 있잖아요. 기준점. 그게 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아는 것이 여기서 말했듯이 어떤 나 이외의 관념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관념을,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관념, 나보다 큰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부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게 상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상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를 반박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대부분의 관념은 사실 나 자신으로 섞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 동물, 천사 같은 거는 여러 관념들이 섞여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지. 나라는 이제 개념을 섞어서. 그리고 뭐 물체 같은 경우도 명석판명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 안에서 설명할 여지가 항상 있다는 거지. 그런데 무한하고 완전한 신의 관념은 유한한 나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신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설명할 텐데, 내가 미완성인 상태야. 근데 가능적으로 신의 완전성을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왜냐면 내가 어쩌면 완전함을 가질 수 있는 존재여서 그런 완전한 신을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설명한 부분이 이해가 돼? 다른 물체들 같은 경우에는 나로 인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했고, 그러면 나도 무한한 어떤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한한 신을, 완전한 신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했는데 이제 신관념에 대해서는 가능적인 건 없는 거야. 내가 완전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신은 이미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는 무한해질 수 없어. 그래서 그런 상태의 이상은 관념적인 가능성에서 이제 나오지 않는 거지. 왜냐면 나는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없으니까 무한한 존재를 가질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뭐 처음에 감각 얘기했을 때 우리 감각은 믿을 수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변하지 않는 진리나 과학적 사실 뭐 이런 거는 뭐 2 더하기 3은 5다 이런 거는 꿈속에서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잖아. 근데 그것도 의심을 했지. 그치. 근데 이게 나의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이것조차 내가 뭐 기만당하는 거 아닐까? 사실은 6이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 근데 이것도 약간 뭐 이게 뭐 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무한성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 숫자의 무한성을 알았어. 뭐 파이 이런 거 계속해서 이어지는 숫자. 그럼 거기에서도 그런 게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기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하기 위해서 신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계속 의심시키면 악령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사실 그런 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3성찰에서 신존재를 증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돼. 왜냐면 2 더하기 3이 5야 라는 게 어떤 사실이라고 했잖아. 감각적인 걸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냥 뭐 지식으로 정말 팩트로서 알게 되는 거 예시로 들었잖아. 근데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5라는 답조차도 진짜 사실이 3이 아니라 이게 어떤 기만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왜 이 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증명하냐면 기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5가 맞다? 어떤 내가 알고 있는 5가 어떤 강력한 존재가 그러니까 엄청 강한 존재가 나를 계속 2 더하기 3이 5가 아닌데 5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는 엄청 강한 존재일 거 아니야. 근데 그것조차 2 더하기 3조차 의심하기 위해서 산술학조차도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조차 의심하기 위해서 기만자를 설정해놨는데 사실은 기만자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 3설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게 되는 거야? 기만자가 아니라 신이다? 존재하는 거는? 기만자. 그러니까 완전한 자는 응. 그렇게 기만한 존재일 수가 없다를 증명하기 위한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좀 돼? 완전한 자가 기만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쭉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 던지는 질문 언니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오케이, 좋아. 내가 얘기한 질문은 언니가 지금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세 번째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 무한한 존재인데 우리가 무한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개념인데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있고 뭔가 가장 이상적인 거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런 거를 우리한테 심어준 존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 이 말인 거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앞선 것들로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은 그 뭔가 무한성이라던가 완전성이 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도 우리가 이제 얻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무한성은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끝나지 않는 나눗셈 뭐 파이 같은 거를 이렇게 하다가 그 무한함을 발견했어. 그래서 우리가 무한성 개념 알게 돼. 그리고 완전성은 뭐 정말 완전한 구, 뭐 황금 비율 막 이런 거에서 완전성의 개념 우리가 터득하게 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보다 더 상위 존재로부터 이런 개념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지 않냐. 여기에서도 얻고 저기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어. 오케이, 좋아요. 데카르트가 거기까지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데카르트 설명할게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바를 얘기할 순 없잖아요. 어쨌든 쭉 얘기를 해보고 할게요.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관념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얘기를 얘기해요. 나 자신은 사실 신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나는 의심하지도 그러니까 무지하지도 결핍되어 있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렇잖아. 만약에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완전성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존재라면 나는 의심하지도 무지하지도 결핍되어 있지도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인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가 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부모를 봤을 때 신체적 기원일 수 있으나 사유하는 나의 기원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나의 기원은 지금 사유하는 나의 기원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나 신으로부터 왔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하려면 처음 만들 때와 같은 힘이 매 순간 필요한데 나는 나는 힘 없어. 근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는데 그 존재가 사유할 수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설명할 때. 그래서 신관념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나를 창조한 신이 내 이성에 남긴 이제 흔적인 거지.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할 때, 그러니까 나의 불완전함, 나의 의존성, 나의 갈망을 이해할 때 동시에 나보다 완전한 존재, 기준점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딘가 지향점을 위해서. 그래서 신은 반드시 존재하고 결함이 없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완전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기만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했고 이게 3번까지 끝난 거죠. 세 번째 네, 세 번째까지 성찰까지 끝난 거잖아. 근데 이게 세 번째 성찰을 끝마친 시점에서 물어보긴 좀 그렇긴 하지만 데카르트가 왜 맨 처음에 내가 참이라고 믿었던 것 진짜일까? 의심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왜 그런 거였죠?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상식과 틀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냥 갑자기 번뜩 내가 이거 진짜라고 근데 믿고 있는 것들 내가 진짜일까? 학문적으로 뭔가 세우려면 이 의심이 다 없어져야지 세웠을 때 완전 무결한 학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뭐 페이퍼를 처음에 쓸 때 단어의 정의부터 새로 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치. 자기가 이제 뭔가 또 갑자기 철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맞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진짜 맞는지부터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게 쭉 시작된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제1 철학에 대한 성찰이구나. 그래서 모든 철학을 세우려면 의심할 수 없. 지금 하고 있는 현존의 기본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 우리 둘이 말할 때는 상식일 수 있지. 근데 표준적인 상식선을 봤을 때 상식이 아닌 거를 깨닫게 된 거지.
그러면 보통의 상식이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하게 된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학문을 쌓기 위해서는 다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처음부터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또 아까 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X를 해놨잖아. 그리고 뭐 파이 같은 경우에도 숫자로 완전 9나 그래서 9로 보여지는 것은 이미 X인 거고 아 감각이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숫자로 보여지는 그 완전함 또한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너무 아는 것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뒤에 마무리가 모르겠어. 파이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데카르트 씨? 데카르트 씨 파이의 완전함을 보고 아무것도 못 질문을 느꼈어요? 해볼 수 왜냐면 나는 내 생각이 아니요, 바탕된 좋아. 거라기보다는 왜냐면 얘 논리를 따라가 본다면 이제 이전에 단계에서 나왔던 말들이니까 그렇게 되고요. 제가 중간까지 지금 중간까지 읽은 거잖아요. 약간 여기 저희가 써놨어요. 제 노트에 뭐라 써놨냐면 철학자들 괜찮으세요? 데카르트 괜찮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확히 써놨습니다. 근데 데카르트를 쭉 읽어보니까 약간 숫자에 대해서 그런 파이에 대해서 완전성을 봤을 때 그 파이의 숫자에 대한 완전성은 언젠가 끝날 숫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한성이죠. 그러니까 무한하다고 했는데 그 신이 보여주는 그 무한함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데카르트의 그 논리 안에서는. 오케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냥 저는 약간 어차피 저는 이 책 읽지도 않았고요. 딱히 이제 지금 들은 걸로만 좋아요. 이미 데카르트가 질렸나요? 조금 질려가지고 제가 뭐 딴지를 좀 걸러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왜냐면 너무 애가 인생을 좀 피곤하게 산다는 생각이 벌써 이제 3번째까지 왔는데 이미 들어버렸어요. 좋아요, 아주. 그래야지 풍요로운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여기서 되죠. 의심병, 시바꿈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성찰 1에서 다 끝나거든. 의심만 하다 끝나는 인간이 되는데 나름 6성찰까지 가면 그 열심히 다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딴지?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삐뚤한 시선으로 데카르트를 바라보면 왜 사유하는 나의 기원은 부모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까? 데카르트의 부모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 정도의 사유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의 이 사유하는 능력은 부모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 왜냐면 나는 이미 그 이상을 넘어선 존재라고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사유하는 이 능력은 신으로부터 왔구나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원인이 결과보다 그러니까 커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지금 모든 논리가 그렇거든. 생각이 근데 부모보다 더 나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걸 보다 보니 결론이 근데 그런 맞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동시에 그 사유하는 나 자체는 어떤 사람마다 개별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약간 뒤로 가면 이게 심신이원론이 나온 거야. 육체와 정신이 따로다. 그거에 지금 맥락이 쭉 이어지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 부모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 것일까? 그렇기도 하고 뭐 존재하고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감각한다. 뭐 이런 것들은 부모가 줄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배에 허기짐을 느낀다?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나요? 아니면 뭐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싫다 뭐 이런 것들. 되바라졌네요 데카르트. 그래요. 그래서 무신론자하고 의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의심스럽지 않나요? 나름 신증명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여기까지 읽으면 무신론자인 거를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욕을 먹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설명 안 해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대는 조금 설명을 할 때부터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약간 과학이 부흥을 하고 종교가 죽는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무너지는 시기였고 막 갈릴레오 나오고 막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신에 대한 증명 약해지던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앞에 얘기했듯이 앞에 좀 자기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거든요. 나를 너무 그런 사람을 받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해. 무신론자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쵸. 글쓴이의 말 뭐 이런 느낌으로 서론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줘라고 선배들 뭐 이런 느낌으로 써놓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무섭게 했나 봐요. 세 번째 성찰에서 이미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를 구구절절히 설명한 거 아니야? 네, 그것도 설명하고 오해도 한 번 더 설명해서 나는 이 정도면 의심하지 말아야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의심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질리니까 사람들이 3성찰까지 못 갔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그러니까 내가 갔나 봐요. 봤을 때 1번에서 2번을 겨우 왜냐면 나도 지금 3까지 들었잖아? 4, 5, 6이 지금 걱정이야. 좀 이게 근데 축약을 많이 해줬어. 나는 질린다. 그치. 어. 아니 근데 내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삼성찰이 유난히 길어. 다른 페이지보다 뚱뚱해 페이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처음에 김한자리 얘기해놓고 벌벌 떨면서 신증명이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 음.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커버를 치기 위해서 나머지를 이제 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스네. 음. 사람들은 김한자까지만 읽고 덮었네. 왜냐면 다음 페이지가 개뚱뚱하니까 이거까지 내가 얘 설명을 다 듣기에는. 알겠고요. 다음이요.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성찰로 갑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에 관하여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내가 오류가 왜 생기는 거야? 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완전한데 나는 왜 오류 있는 거야? 에 대해서 논하는 이제 성찰입니다. 이제 나의 판단 능력 같은 경우는 신에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 근데 완전한 신, 기만하지 않는 신은 나에게 오류를 낳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 근데 나는 왜 오류를 낳는 거야? 나는 왜 오류를 범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얘기하기로는 신에 대해서 사유했을 때는 오류가 없다고 얘기를 해. 왜냐면 오류는 신 자체나 신에게서 온 능력 자체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오류의 원인은 나야. 그래서 오류가 나는 이유는 나는 신 완전한 존재와 무 사이의 중간자인데 무에 참여하는 한 나 자신은 완전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가 되고 능력에 제한돼서 나오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류는 무에서 속하기 때문에 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신은 참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지만 그 능력이 무한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판단할 때 오류를 범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그냥 중요한 센텐스예요. 그래서 신이 나 참을 인식할 능력을 주었지만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판단하게 되면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를 범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만든 그렇죠. 뭐 기본으로 가봐서 이제 신이 만든 존재가 왜 결여가 있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은 왜 결코 속지 않는 존재를 만들 수 있는데 불완전하고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을까? 가 질문인데 나라는 존재가 유약하고 막 나약하고 이해 능력이 제한된 존재가 무한하고 광대하고 인간이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신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이 하시는 것이 그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신이 한다고 해서 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어떤 존재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해 보여도 전체 안에서는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나라는 존재는 지금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우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우주를 위해서는 불완전한 나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중요한 센텐스에서 다시 얘기를 하면서 오류는 지성, 이해, 지식, 능력, 능력, 더하기, 의지, 판단, 선택이 함께할 때 작용을 하거든요. 지성은 관념을 제시할 뿐 오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은 지식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들. 그래서 어떤 것을 모른다면, 무지하다면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결여인 상태인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한계인 거지. 그리고 의지는 한계가 없어. 나는 긍정할 수도,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행할 수도, 부정할 수도, 뭐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의지 자체가 신을 가장 담은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성이 부족했는데 의지를 행하면 오류가 생기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자유는 사람들이 이제 양쪽에 똑같은 것을 끌릴 때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유는 밀결정성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 것을 완벽하게 아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
그래서 자유는 무엇이 참이고 선인지 명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주저없이 선택하는 것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신의 은총 자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유를 강화하는 게 이제 신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류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는데 의지를 표명했을 때 판단했을 때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석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A인지 B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말이 꼬이기 시작했네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참을 선택해도 오류고, 왜냐하면 오류는 결과가 아니라 판단 방식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A의 B를 정확하게 모르고 A를 선택했는데 맞았어. 그래도 오류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결여고 신의 작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나에게 오류 없는 존재, 더 큰 지성을 줄 수 있지만 나는 우주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동일한 세계보다 오류가 있는 부분이 만든 우주가 전체적으로 더 완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성찰의 끝입니다. 야. 조금 빨랐죠? 전혀 아니었나? 거의 끝나가요. 6성찰이 조금 긴데 이제 5성찰로 들어가면서 제목을 읽어드리면 물질적 사물들의 본질에 관하여 그리고 다시 신에 관하여 그에 현존한다는 것인데 신의 존재론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신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적 대상은 뭐 수학적 외부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관념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어떤 거냐면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삼각형이라는 것이 세 각의 합이 180도밖에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큰 각이 큰 변 너무 졸려하시잖아. 아니,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현실에 존재 않는다고 해서 삼각형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세 각의 합이 180이고 큰 각이 가장 긴 변에 대칭되는 형상은 그 성질은 변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거죠. 감각을 신뢰하던 신뢰에도 이런 것들은 원래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 그렇지? 이런 것들을 명석판명하게 인식되는 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사물의 관념을 사유 속에서 끌어낼 수 있고 그 관념 안에서 어떤 성질이 그 사물에 속한다고 명석판명하게 지각된다면 그 성질은 실제로 그 사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신학에 적용하게 되면 신의 이제 성질이 완전해지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의 성질을 알게 되면 신을 증명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신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지. 어떤 성질이 있음을 얘기를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세 각의 길이가 180인 걸 알면 삼각형이 있으면 알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에 적용을 하면 신의 이제 본질적인 성질이 있는데 항상 현존하고 있다. 항상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이제 이런 확실성처럼 신의 증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근데 명료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를 얘기하는데 본질의 존재가 이제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삼각형의 180도인 거랑 세 각의 합이 180도인 거랑 삼각형은 사실 떼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명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야. 유니콘의 본질을 알지만 사실 유니콘의 존재는 부정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본질과 존재도 분리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분리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존재해. 어떤 거냐면 아까 말한 삼각형 같이 아니면 산과 골짜기 같이 산이 있으면 뾰족한 게 있으면 골짜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 것이 산이 있는데 골짜기가 없는 것은 모순인 거지.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신을 생각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현존한다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신을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이 존재와 신의 본질은 분리 불가능한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자체가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라는 거지. 그래서
산과 골짜기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신과 존재 자체도 존재가 없으면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그래서 신은 어떻게 정의를 하면 최고의 완전한 존재자로 보고 있어. 그리고 존재는 완전성으로 보고 있지. 근데 존재가 빠진 신은 완전성이 빠진 최고의 완전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를 인지한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손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좀 어렵죠, 이 부분은. 그래서 내가 신에게 억지로 존재를 붙인 게 아니라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로 하여금 존재를 함께 사유하게 만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완전한 존재자로 정의하는 게 임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을 완전한 존재자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임의적 설정과 본질적인 필요성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모든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는 설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이지.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필연적이지 않아. 근데 신을 생각할지 말지는 자유야. 그러니까 신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자유야. 근데 최초이다 최고의 존재자를 생각하는 순간 모든 완전성이 귀속되는 것이 필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신이 신을 생각을 하잖아. 그 순간 완전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정의할 때 완전한 자를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전지전능한 자를 얘기를 하잖아. 그거를 인지할 때 이미 나는 완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면 이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좀 이해가 되나? 아니 근데 방금 말을 할 때 이게 임의로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신을 증명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인 것처럼 그게 곧 삼각형을 정의하는 것처럼 신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그냥 임의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에 대한 설명이 뭐였는지 지금 정확히 이해 안 됐어. 그 신을 완전한 존재자로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임의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임의적 설정은 그냥 오류인 설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틀린 설정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신이 완전한 존재자인 것은 본질적인 필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 자체. 그러면 똑같은 설명이지 않아? 존재라는 특성이 신을 설명하는데 필연적인 특성이야. 근데 이거 이미 아니야라고 했는데 근데 완전함이라는 것도 신을 설명하는데 특성이야. 똑같은 설명을 두 번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뭐 그렇지. 뭐 계속 같은 설명을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얘가 스스로 지금 반문을 자기한테 한 거잖아. 이런 맞아. 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듣기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존재도 신의 이게 뭔가 신의 정의하는 특성, 완전함도 신의 정의하는 특성, 존재가 임의가 아닌 이유는 신은 완전하기 때문. 그러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본질적 필연성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완전한 존재자 자체가 신의 본질적 필요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신을 완전한 존재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완전한 존재가 있다고 인지를 하는 순간 완전한 존재로 인지를 하는 거다. 신이라고 명칭하지 않더라도. 그게 자체가 본질적 필요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이해가 됐나? 잘 안 됐어. 근데 그게 존재하는 거가 의미가 아니라는 거에 왜? 그러니까 의미가 아니라는 거는 신을 완전한 존재자가 임의로 설정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설득이 잘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그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이기 때문에 현존하고 어디에나 있고 막 이런 것 자체가 그 신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정의다. 그게 증명해주는 증거다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근데 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임의로 그냥 그렇게 준 건 아니고 임의로 만들어낸 특성은 아니고 이거야 라고 설명해줘야 되잖아. 근데 모두가 신의 생각을 할 때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신을 존재한다고 임의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왜 증거가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에 대한. 그러면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게 성질이잖아. 그래서 신이 증명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거랑 이게 그어놓고 완전한 존재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완전한 존재가 신이라고 얘기되는 게 너가 설정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다른 부분인 거지. 이제 존재가 있음으로 신이 증명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다른 말을 하는 거라고? 각자 나눠서? 나 오히려 그러면 그 반문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야? 너네야말로 어차피 신을 생각할 때 완전한 존재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완전한 존재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이잖아. 그랬을 때 완전한 존재자를 신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전지전능한 존재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존재라는 성질을 이 신이라는 거에 그냥 랜덤하게 붙인 게 아니라 너네가 생각을 할 때도 신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완전한 존재로서 떠올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내가 지은 게 아니야, 만들어낸 게 아니야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치. 조금 두 개가 별개되는데 물지가 약간 부족하네요. 제가 설명하기에는. 그래서 신을 생각할지 말지는 자유지만 최초이자 최고의 존재자를, 그러니까 완전한 자를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순간 모든 완전성이 거기에 귀속되는 게 필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나를 완전히 설득하는 것은 명석판명하게 지각되는 것뿐이고 명석판명성은 모두에게 같지는 않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지식의 수준이 다르니까 다. 그래서 어떤 진리는 누구에게 명백하지만 어떤 진리는 깊이 들여다본 사람에게만 드러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한 후에는,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는 아까랑 똑같이 신의 존재를 완전한 자라고 인지를 했을 때는 그 이유는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해한 후에는 똑같이 확실하게 되는 거지. 확실하게 우리는 신이란 존재를 이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갈 수는 없는 거지. 완전한 어떠한 나를 이 세상을 뭐 그런 식으로 나보다 더 전능한 그런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귀속돼서 확실하게 되는 거죠. 명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방해가 없다면 더 쉽게 인식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 존재가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식하면 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진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상을 명석판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진리의 수준,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이 높아야겠죠. 모든 확실성은 신에 의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어떤 지식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확실성이 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없다면 확실한 학문이 없게 되는 거야. 확실성이 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존재를 알므로 신이 기만한 자의 아님을 알게 됐고 명석판명하게 지각되는 것은 반드시 참인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악마 이제 가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나를 기만하는 엄청난 존재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성찰 5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육성차를 가보자. 이거는 진짜 제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정리할 때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육성찰은 물질, 이제 우리 뭐 했어? 의심했지. 첫 번째 성찰에. 그 두 번째 뭐 했어? 나를 이제 존재 증명했지. 세 번째 신 증명했지. 그리고 내가 왜 오류가 있는 존재인가 얘기를 했지. 다시 한번 5에서 신 존재를 증명을 했지. 그 다음에 6 뭐 해야 돼? 외부 세계가 내 감각이 왜 실제인가? 존재하는가?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참과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가 진짜냐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앴던 거 다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다 아니야. 1이 제로 베이스였고 다 세웠죠 이제. 그러니까 다 증명을 했잖아. 다 참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각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육성찰의 제목은 물질적 사물의 현존 그리고 정신과 신체의 실제적 구별에 관하여에 대한 제목인데요. 이제 모든 아까 말했듯이 물질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눌 차례입니다.
물체는 이제 현존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인데 우선 이제 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상상은 현존하는 물체에 정신이 다가가서 작동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상상한다는 게 물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뜻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 어떤 것이 있다고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상상과 지성은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각형을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어. 그런데 천각형, 1000개의 각이 있는 청각형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상상하기 어려워 제대로. 그렇잖아요. 이해는 본질적인 능력이고 상상은 정신에 추가로 붙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은 정신의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해도 여전히 사유화하는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상상은 정신이 어떤 물체와 결합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작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할 때는 정신과 자기 자신과 관념을 보지만 상상할 때는 정신은 물체를 향해 나아가는 관념과 일치하는 어떤 것을 직관하는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물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상상이 작동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내부의 원리로 인해서 외부 것을 설명하는 거죠.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두 가지로 이제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감각을 이제 먼저 분석을 해보면 뭐 색, 소리, 고통, 맛 같은 것이 이제 훨씬 감각에 밀접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리를 듣고 고통을 느끼고 열을 이제 감각하는가를 봤을 때 감각의 관념들은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쵸? 그때 내가 만들어내거나 통제하는 게 아닌 상태인 거야. 내가 듣거나 내가 뭐 만지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만졌을 때 감각을 느껴야지 해가지고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글쎄 내가 만들어내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고 원인은 내 밖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감각은 자주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사물의 본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물의 본성은 진리가 아니라 정신과 신체의 결합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은 생존용이에요. 그래서 통증은 뭐 위협을 얘기하고 갈증은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배고픔은 이제 영양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그러니까 실용적으로는 참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혼동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각 관념들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지만 신이 기반자가 아니라면 이 관념들의 원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적 사물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신체는 구별되고 이제 이게 심신이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되게 살짝 나왔어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정신은 사유 비연장적 분할 불가능, 신체 연장적 분할 가능, 사유하지 않음의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체 없이도 명성판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신체는 정신 없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이원은 약간 약한 부분이죠. 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 왜 둘이 긴밀하게 연결이 있나를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발이 다치면 발이 손상됐다고 우리가 인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가 되잖아요. 정신과 신체가 이제 실제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심신이 두 개가 나누어졌지만 합쳐져서 돼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데카르트가 굉장히 허술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저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저는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들어볼게요. 우선 알았고요. 저희가 소크라테스를 책을 읽었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했던 게 그 말 많은 소크라테스에게 다들 질려가지고 야야야 네 말이 맞다. 그게 많이 했죠. 너 말이 맞다. 너 말이 맞고 너 짱이고 너 최고다잉 했던 것처럼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말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 많고 듣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면서. 제가 근데 이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팟캐스트 이름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쉽게 읽어서 쉽게 읽는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렵게 읽었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렵게 읽었고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내용이 1, 2, 3, 4, 5, 6 성찰까지 왜냐면 1성찰까지는 재밌었어요. 그게 다예요.
네. 아, 1, 3차 근데 가요. 되게 익숙한 논리의 어떤 논증의 흐름과 이렇게 뭔가 순서와 예시들이긴 해요. 논증법이 명확해서 재미가 있었고 오랜만에 하면서 느낀 거는 앞으로 이런 애들을 많이 읽을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준비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니, 있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혹시? 생긴 저는 질문들이나? 사실 음. 듣다가 음. 그 소설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음. 소설 중에서 단편 소설이었나? 그런데 아무것도 더 알고 싶지 않은 남자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몰라. 제목이 모든 걸 얘기해준대. 아무것도 더 알고 싶지 않은 남자. 뭐 모르겠어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걸 듣는 내내 그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뭐 소설 내용을 대략 말하자면 어느 날 남자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너무 내가 단골 같아? 근데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서 뭐 예를 들자면 불이 켜진다는 사실도 알고 싶지 않고 뭐 오늘 뭐 날씨가 어땠느니 이런 사실도 알고 싶지 않은데 삶이 계속해서 나한테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주입이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알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은 정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새로운 정보도 주입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면 나는 지금 알고 싶지 않았는데 밖에 날씨가 좋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버린 거지. 그렇게 해서 뭔가 이런 블랙 코미디적인 게 이렇게 되다가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면 모든 거를 다 알아야 아무것도 알지 않을 수 있구나를 깨닫고 책을 읽게 됩니다. 놀라운 소설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0점을 빵점을 맞으려면 다 알아야 빵점을 맞는다 이런 느낌처럼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면 내가 모든 걸 알아야 내가 그 모든 거를 이제 거부를 하고 다 모르겠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내가 어떤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잘 모르니까 갑자기 새로운 거를 내가 불시 알게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책을 읽게 되다가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던 사실조차 잊게 되는 뭐 이런 뭐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질문이 있긴 했었거든요. 혹시 잠깐만 말이 너무 아니 근데 내가 이 소설이 왜 떠올랐냐면 제 말을 맞춰보자면 이제 이 데카르트도 처음에 이게 질문을 던졌던 게 내가 과연 참이라고 믿었던 거? 다 진짜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논리를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걸 다 알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과 모든 걸 다 알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하게 되는 결과가 같다. 둘 다 철학적인 사람이어서 고칠 수가 없나 봐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딴 좋네요.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뭔가 너가 생각했던 것을 깊이 있게 의심해본 적이 있냐고. 뭔가 아니요,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의심해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감히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산 것 같아요. 진짜 겠거니. 진짜 겠거니 하고? 이게 참이겠거니. 막 이게 참일까? 진짜일까?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얘는 의심병이야. 인생이 너무 피곤하네. 철학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고요. 놀랍게도 근데 이 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더 내용이 있어요. 다른 내용들이. 근데 뭔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센셜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거여서 그냥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뒤에 굉장히 더 많은 이제 뚱뚱한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뒤에 뚱뚱이들까지 다 읽었으면 지금 몇 다행이죠. 저 그거까지 다 설명할 뻔했잖아요. 몇 시간짜리 나올 거야 지금. 그래서 이번 책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을 처음에 의심하는 부분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모든 걸 의심하면 시작을 하잖아. 근데 사람이라는 게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끝인지 알고 사는데 한번 그 울타리를 벗어나야지 이게 끝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식을 인지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왜냐면 이게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깨져서 이게 진리가 아니었네? 라고 깨닫는 거는 굉장히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철학자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 근데 오늘 형식을 좀 바꿔서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 들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하다 보면 또 어떤 추구미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제 맞아, 생각에 맞아. 저희가 철학을 철학 토론 형식으로 하면 항상 정리하고 발제하고 질문하고 이런 게 되게 몇 년간 익숙해져서 뭔가 이렇게 언니가 추구하는 방향은 자연스럽게 철학 토크처럼 맞아요. 이렇게 뭔가 라디오 형식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딱 발제하는 그런 느낌이 아직 있죠.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다 보면 좀 사라질 거예요. 우리도 방식을 찾아 나가겠죠, 어느 순간. 맞아요. 그리고 뭔가 아무래도 철학책의 내용 자체가 막 뭔가 나한테도 이미 완벽하게 소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 이제 정리를 이제 하면서 말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음. 더 많이 알아야지 제가 원하는 추구미대로 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만큼밖에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완벽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더 라이트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뭐지? 뭐 피카소처럼 그리려면 원래 정석대로 다 그릴 줄 알아야지 그렇게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그냥 가볍게 터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정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헤비했다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하다 보면 저희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았습니다. 다음 팟캐스트로 보겠습니다. 안녕.